싱크대 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새고 있던 건 아마도 제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딘가 구멍이 난 듯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스며나간 감정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주입니다. 올해로 57,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새 28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서로에게 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어요. 눈빛만 봐도 통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언젠가부터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 최재만은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작년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다 정년퇴직했고 요즘은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다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곤 다시 밥, 그리고 잠. 그 사이 우리 대화는 밥 먹어, 응 정도가 전부입니다. 가끔 이 집에선 물소리보다 말소리를 더 듣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도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발밑으로 스며든 물기 때문에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니 파이프 연결부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더군요. 작은 점 하나 같았던 고장이 알고 보니 지난 감정들의 누수처럼 점점 번져 있었던 거예요. 여보, 싱크대에서 물이 새요.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다시 묻자 돌아온 대답은 내가 알아서 해. 늘 그렇듯 짧고 건조한 말투였지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의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말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엔 이런 말투에 상처받고 속상해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흐릿해졌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디선가 찰방거리는 그 소리가 제 안쪽까지 흘러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장난 건 싱크대 수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부부의 관계였다고. 사흘 전에 그 아침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말했어요. 누굴 만나는지도 언제 돌아오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런 것에 관심 갖는 것도 서로 간섭하는 것도 무의미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인터넷에서 배관 수리 업체를 검색했죠. 전화 한 통, 그리고 1시간 내로 방문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 기다리는 동안 저는 침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낯선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엔 오랜 피로와 공허함이 비쳐 있었어요. 생기 없는 피부와 아래로 처진 입꼬리. 이게 정말 나였던가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란 게 이런 설렘을 줄 수도 있던가요?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 요청하셨죠? 이경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의 나무결을 만지는 듯한 은근히 깊이 있는 음색이었어요. 나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경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고 저는 주방으로 그를 안내했죠. 등 뒤로 따라오던 그의 발걸음, 땀이 묻은 티셔츠, 묘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어떤 감각이었어요. 여긴가요? 그는 무릎을 꿇고 파이프를 살폈습니다. 조인트가 새고 있네요. 건물이 오래돼서 배관도 낡았고요. 짧지만 정확한 말보단 행동이 먼저인 사람 같았어요. 스패너를 돌리는 그의 손목, 거칠지만 능숙한 손놀림.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물 좀 잠가주시겠어요? 이경수의 말에 수도 밸브를 잠갔고 우리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찰나였지만 전기처럼 번지는 감각. 너무 오래된 감정이라 낯설고 그래서 더 강렬했던 순간. 그저 싱크대 수리였을 뿐인데 고쳐진 건 수도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손을 댄 파이프보다 제 안에서 터져 나오던 그 무언가를 조금은 진정시켜 준 것 같았어요. 그날의 침묵은 유난히 맑고 차분했어요. 물소리 대신 고요 속에 잔잔히 퍼지는 설렘. 어쩌면 제 삶에 처음으로 물결이 있는 소리였는지도 몰라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집이지만 이 집에서 나는 자주 없어진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발소리를 크게 내도 말을 걸어도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죠.
고개만 살짝 끄덕이거나 짧게 응 하는 대답, 그마저도 TV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28년이란 세월은 길고도 무심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곧 무심함으로 바뀌었어요. 이젠 제가 옆방에 있든 밖에 나가든 그는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 갔죠. 무언가 묻고 대답받는 일조차 귀찮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뭐 해? 그날 아침 조심스레 건넨 제 질문에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말했어요. 별일 없어. 이따가 김씨 만나기로 했어. 그 한마디에 또다시 마음이 스르륵 식어버렸습니다. 질문이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걸 그는 모를까요?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아들 현우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직장을 얻고 내려간 지 벌써 3년이 되었죠. 처음에는 자주 전화도 오고 명절마다 얼굴도 봤는데 해가 갈수록 통화도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면 어색해. 한 번은 현우가 무심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이 그냥 좀 그래.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자란 집이 그런 곳이라면 나라는 엄마는 무얼 해왔던 걸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어요. 세수를 해도 머리를 말려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경수를 기다리며 오랜만에 제대로 거울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나 자신을 놓아두었는지를요. 눈빛은 흐리고 생기는 사라졌고 피부는 늘어지고 입꼬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날 거울 앞에 저는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기다림 속에 설렘이 있었으니까요. 이경수와의 첫 만남 이후 물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날의 술이 사실조차 잊은 듯했고 저도 그저 수리공이 왔다 갔다는 말로 대충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젖은 벽지가 말라가며 남긴 얼룩처럼 이상하게 그의 땀방울이 눈에 아른거리고 작업복 너머로 느껴진 천이 손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 쪽 수도관에서 또 물이 새기 시작했죠.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이번엔 저도 굳이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손에 쥐고 있던 이경수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하얀 종이 한 장. 그 안에 적힌 글씨가 그렇게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4번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경수입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두근하고 말았어요. 저 사흘 전에 싱크대 고쳐주셨죠. 이번엔 베란다 수도가 좀 새서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하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도 혹시 무언가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2시간 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 하나에 나는 이미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예전에 외출 준비도 귀찮아서 대충 입고 나가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었습니다. 고르고 또 골라 꺼낸 원피스는 한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옷이었습니다. 바른 색깔이었지만 왠지 오늘만은 괜찮아 보였어요. 립스틱을 바를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그냥 두었습니다. 티가 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치 내 감정이 들켜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내 심장은 아주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젖은 머리칼, 같은 작업복, 하지만 그날의 그는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오게 됐네요.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제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들어오세요. 내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한 그 순간 무채색 일상이 아주 조금 희미한 색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세서 그런 거예요. 오래된 배관이 버티지 못하네요. 이경수는 베란다 파이프를 살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 상태와 겹쳐 들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억눌린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공구를 꺼내며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한 제가 있었습니다. 굽힌 그의 등, 티셔츠에 젖은 등줄기, 그리고 팔에 돋은 힘줄까지. 그 순간 저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어요. 테이프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걸었고 저는 얼떨결에 손을 뻗어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끝과 제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전기처럼 번진 감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 모든 것이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경수가 중얼거리며 다시 작업에 몰두했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무언가를 고치고 다듬고 무는 사람. 어쩌면 그가 만지고 있는 건 수도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제 마음의 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수건을 꺼내 건네볼까 하다가 망설였죠. 과한 친절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의 이마에 묻은 땀을 닦아주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피어올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는 안 셀 거예요. 그는 장갑을 벗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차 한 잔 드릴래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놀란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집에 온 기사님들에게 차 한 잔 권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좁은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침묵은 언제나 무겁고 숨 막혔지만 이경수와의 침묵은 묘하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설탕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마시겠습니다. 커피잔을 그의 앞에 놓자 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조차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이 일 15년 했습니다. 말보다는 손이 빠릅니다. 그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분이 더 믿음 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든 손이 느려서요. 그래도 섬세하시잖아요. 커피 잘 끓이시네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농담 하나, 작은 칭찬 하나가 그렇게 마음을 흔들 줄 몰랐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제가 손을 조금 흘렸는데 그는 재빨리 휴지를 꺼내 제 손등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묘하게 다정했고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또다시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혼자입니다. 일하고 집에 가고 그냥 그게 전부죠. 그의 말에 이상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혼자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삶과 혼자지만 고요한 삶 중 어떤 쪽이 더 나은 걸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네. 가끔은 그 말에 제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려 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 안에 이미 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저는 그 명함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다시 삶 속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이경수가 다녀간 후에도 주방에는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제가 말 한마디 건네면 그는 항상 응, 아니면 어로 대답할 뿐. 그 짧은 음절들은 벽에 부딪혀 다시 제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 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눈앞의 현실은 같았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제 감정의 먼지를 살짝 날려보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머릿속에서 이경수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패너를 돌리던 손목, 땀이 흐르던 이마, 무언가를 다정하게 다루던 손가락의 거침없는 동작, 그 모든 것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냥 수리공일 뿐인데 왜 이러지? 스스로를 타이르려 해도 마음은 이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57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결혼한 여자이고 가정이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 정답 뒤에 숨어 있던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다음날 베란다에 나가보니 다시 그 수도관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꺼낼까 하다가 명함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명함 위에 또렷한 글씨. 이경수. 수리 전문. 그 밑에 적힌 번호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다 멈췄어요. 이게 단순한 수리 요청이 맞을까? 고민 끝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경수입니다. 목소리는 변함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번에 오셨던 그 집인데요. 베란다 쪽 수도에서 또 물이 새는 것 같아서요. 주소가 어디시죠? 그는 단 몇 초 만에 2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왜인지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며 머리카락을 다시 묶고 지난번에 입었던 원피스 대신 더 편안한 옷을 골랐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죠. 이 감정이 설렘인지, 외로움인지, 욕망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미소로 서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또 오게 됐네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수도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를 베란다로 안내하며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여자처럼요. 그가 작업을 시작하고 나는 조용히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에서 흐르는 힘줄, 고요한 호흡, 움직이는 손목,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테이프 좀 건네주시겠어요? 또다시 손끝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길게.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도 멈칫하더니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백 개의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 오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가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압력도 조절했고 더 이상 세지는 않을 거예요. 압력.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제 감정들도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압력이 올라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커피 괜찮으실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이번에는 커피를 내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느끼지 못했을 작은 감정의 파동이 이제 물처럼 차오르고 있었어요. 주방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은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날씨 덥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네, 배관도 덥다고 난리네요. 그는 가볍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안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웃음 하나로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제 커피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손등 위로 흐르는 작은 상처 자국들, 삶의 흔적들이었고 그게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손이 언젠가는 나를 감싸 안아 줄 수 있을까? 땡이야. 너무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씩 그를 향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길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이경수가 앉았던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앉았던 소파의 한 자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푹 꺼져 있었고
그 작은 자국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참 이상하지. 고작 2번 만난 사람인데.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탁실 바닥 근처 베란다 쪽 파이프에서 물이 고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저는 이미 너무 익숙해진 듯 다시 그의 명함을 손에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또 수도 고장이라고 하면 너무 뻔하잖아.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 번만 더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릴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을 열자 정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그는 조금 어색하게 말하며 웃었고 그 웃음에는 망설임과 기대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문을 활짝 열며 그를 맞이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깨는 약간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것처럼 경직되어 보였어요. 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낯설고 익숙하며 위험했고 그러면서도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어제 작업하고 나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저도요. 나도 그 옆에 조심스레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온기는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장은 크게 뛰었고 숨은 점점 더 짧아졌어요. 말 한마디 없어도 모든 것이 전달되는 눈빛. 괜찮을까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지만 나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곧 점점 깊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and wait, 이러면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온갖 목소리가 떠다녔지만 몸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의 손이 맞닿고 숨소리가 뒤섞이고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죠.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 내밀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외로웠던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욕망보다도 따뜻함이 있었고 그 온도에 나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경수와 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고 본능처럼 거리를 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며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되었지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우리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나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남편은 그를 막지 않았고 그저 고요한 시선으로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또 수도가 고장났어. 그 말에 나는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숨기려 했던 모든 감정, 억눌러 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았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어?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널 너무 오래 혼자 두었지. 그 말은 천둥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듣지 못한 가장 인간적인, 가장 아픈 진심이었어요. 나는 말없이 흐느꼈고 그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잠들었어요. 그의 말이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널 너무 오래 혼자 두었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계속 떠돌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어버린 슬픔 같은 것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은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옷장을 열고
캐리어에 옷을 넣으며 말했어요.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 생각 좀 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설명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가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선주야, 행복해야 해. 그게 내 진심이야. 그 말은 너무도 잔잔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아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저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 이경수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조심스레 연락을 삼가는 듯 했죠. 문득 깨달았어요. 그와 나 사이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너무 오랜 외로움이 만들어낸 작은 불씨였다는 걸요.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뜨겁게 속이기도 하죠. 뜨거워서 타버릴 것 같지만 막상 그 불은 쉽게 꺼져버리는 법이에요. 그 안에는 오래 지속될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 후로 몇 주간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장, 사진첩, 결혼 후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도 있었고 남편과 나란히 웃고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 사랑했었습니다. 서로를 정말 많이 아꼈고 어디로든 함께 가자며 손을 맞잡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삶이란 건 그런 사진 한 장으로 영원해지지 않더군요. 우리는 조금씩 바뀌었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이가 되었으며 마침내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정말 너무도 담담하게 남편은 집을 제게 남겨주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고 현우를 통해 소식을 듣곤 했죠. 그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말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내 남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더는 내 곁에 없더라도 그가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경수에게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키스, 그날의 뜨거웠던 교감, 모두가 현실의 울타리 안에서 너무 위태로웠어요. 그와의 감정은 진짜였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기엔 너무 순식간에 타올랐고 서로에게 남긴 상처 또한 분명했기에 그냥 거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나도 여전히 여자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나. 거울 앞에서도 식탁에서도 침대에서도 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던 내가 누군가의 눈빛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 순간. 그건 결코 후회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도자기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 시간이 유독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갔지만 점점 무너진 나를 다시 빚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선생님이 금이 간 도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깨진 부분을 금으로 이어 붙인 금수리 기법.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깨졌지만 그 금이 나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다면 사랑도, 결혼도, 실수도, 외로움도 모두가 나를 만든 조각이니까요. 이제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동창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현우는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들릅니다. 엄마, 요즘엔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제 안에는 무언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물소리처럼 조용하지만 끊기지 않는 흐름. 그건 외부에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흩어졌고 나는 커피를 내리며 멍하니 그 빛의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공허하지 않았어요. 되려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식탁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당연한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도 저는 저 혼자에게 커피를 내리고
계란을 삶고 천천히 씹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는 거의 속삭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주야, 우리 잘 살았을까?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살았다고 하기엔 슬펐고 못 살았다고 하기엔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그 순간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 집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조용하지만 무겁고 익숙하지만 답답한 기운들. 도배를 다시 해도 가구를 바꿔도 그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작은, 더 새로운 집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돌아오던 길,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적당히 시원했어요. 그런 평범한 오후에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경수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지워지지 않았던 번호. 결국 그는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잘 지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단 한 줄, 그 한 줄이 마치 심장을 톡 건드린 듯 했습니다.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답장을 쓸까 말까. 몇 번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요? 그에게 더 기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깨운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기에 정중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몇 분 뒤 그의 답장이 왔어요. 저도 괜찮아요. 아마 당신 덕분일지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함께 터져 나왔지만요. 이경수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 서로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우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고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한 번의 손길만으로도 평생 마음에 남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게 어떤 길의 끝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느 골목을 밝혀준 작은 가로등 같은 존재였다고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자기 공방에서는 이제 작은 접시도 만들고 컵에도 문양을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흙을 만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단단한 조각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공방 선생님은 가끔 농담처럼 말해요. 선주 씨는 흙이랑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세게 누르면 움푹 들어가고 가볍게 쓰다듬으면 부드럽게 따라와요. 사람도 감정도 이제는 그렇게 대해주고 싶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그 흐름대로. 아들 현우는 요즘 더 자주 전화를 합니다. 이혼한 사실을 처음 말했을 땐 놀랐지만 곧 이해해줬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너무 참지 마. 나 걱정하지 말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28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살아야 할 시간들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은 시작. 하지만 결코 늦은 삶은 없다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흘러간 것들을 탓하지 않고 남은 시간들을 움켜쥐려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게 제가 진짜로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가벼웠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단어는 끝이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 후회, 아쉬움, 체념, 억지로 붙들던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정말 나 자신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보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내 삶에서 투명한 존재였는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주방의 의자, 그가 늘 앉던 소파, 밤마다 나란히 누웠던 침대, 그 모든 공간이 비어 있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엔 불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혼자라는 단어가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맞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말없이 감정을 감추거나 표정을 눌러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해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저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침엔 조용히 라디오를 켜고 커피를 천천히 내리고 공방 수업이 있는 날엔 에코백에 도구를 챙겨 나서는 일상이 생겼죠. 처음에는 불안해서 시작한 공방이었지만 이제는 흙을 만지며 사는 시간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빚는다는 건 결국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손으로 옮기는 일이잖아요. 그 조심스러움, 섬세함, 그리고 한번 구부러진 것을 다시 펴는 인내, 도자기 수업은 내 삶의 축소판 같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금이 간 그릇을 금으로 붙이는 금수리 친산 이 기법을 보여주셨어요. 일본 전통 수선 방식이었죠. 깨진 자리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것으로 감싸 안는 방식.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를 감추기보다 그것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품어내는 사람, 지나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조차도 내 안의 문양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이혼을 말하고 나서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들과 조금씩 연락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녀도 작년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우린 몇 시간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웃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그녀는 말했어요. 선주야, 우리는 진짜 용감한 거야. 늦게라도 내 삶을 다시 시작했잖아.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늦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와 주말마다 한 번씩 만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는 것, 다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란 걸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경수와는 여전히 연락은 없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감정도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 안에서 작은 여운처럼 남아있어요. 그가 흔들었던 건 사랑이라기보다 내 존재의 뿌리였던 것 같아요. 다시 느끼게 해준 감각, 여자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마음이 설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모든 것이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하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죠. 그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미소였어요.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윤선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셋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것이 창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그 앞에 노란색 꽃무늬 커튼을 달았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선택이었죠. 나를 위한 공간이란 이런 거구나.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작고 단정한 공간 안에 내 물건들만 놓여 있고 나를 위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가끔은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맑은 날엔 햇살을 따라 방 안을 천천히 거닐기도 했어요. 혼자라는 건 어쩌면 이런 자유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조용할 수 있고 말 없이도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도자기 공방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수강생이 아니라 초보 보조 강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돕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었고 선주 씨, 이제는 당신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가 흙을 손에 묻히기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이거 깨질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깨져도 괜찮아요. 다시 붙일 수 있어요. 흙은 사람처럼 다시 살아나요. 그 말을 하면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고 산책 중에 만난 사람과도 인사를 건넸어요. 지나가던 동네 아이가 할머니 꽃 예뻐요 하고 외칠 때 나는 웃으며 고마워하고 대답했죠. 할머니라는 말에 잠깐 움찔했지만 이제는 그런 호칭도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있었고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들 현우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해먹고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다 아무 이유 없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엄마, 요즘 되게 달라졌어. 그 말에 나는 물었죠. 좋아졌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엄마가 엄마 같아졌어. 그 말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엄마가 엄마 같아졌다는 말. 그건 누군가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며칠 전엔 현우가 묻더군요.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나만으로도 충분해. 그 대답이 거짓이 아니란 걸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가끔은 이경수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나 미련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 짧았던 여름 장마처럼 기억나는 감정이에요. 잠시 나를 적셨지만 결국 햇살을 기다리게 만든 시간이었죠. 요즘은 혼자 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숙소를 예약했어요. 하루는 모래사장을 걷고 하루는 책을 읽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의 선물처럼 다가오길 바래요. 삶은 늘 바쁘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도 조용히 피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차시피 뜨거운 물에 천천히 우러나듯 감정도 그렇게 조금씩 우러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인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건 아주 소소한 일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커피향, 바람결, 햇살 한 조각, 그리고 거울 앞에 내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 선주야, 잘 살고 있니? 이따금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호하게 대답하죠. 아주 잘. 이사 온 집에서의 삶은 계절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봄에는 창문 틈으로 꽃향기가 스며들고 여름엔 창틀에 맺힌 빗물이 선명한 소리를 냈죠. 가을은 낙엽이 말없이 떨어지는 계절이었고 겨울에는 한기가 아닌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모든 계절 속에서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단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고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고 혼잣말처럼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이 생활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만든 첫 작품은 작은 화병이었습니다. 가운데에 금이 갔었고 그 틈을 금수리 기법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완성된 화병을 바라보며 나는 그게 꼭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깨졌고 그 틈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그 균열이야말로 나를 빛나게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금으로 채운 틈은 흑색의 몸통보다 더 반짝였고 그 아름다움은 흠없는 도자기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내 삶도 그랬습니다. 부끄럽고 아팠던 시간들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틈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나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따금 울리는 수도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고장났나? 하고 잠시 웃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물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소리였고 이제는 그 소리마저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과거가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시간, 이경수와의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천천히 흘러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장면에서도 후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평온이 가능하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생겼고 새로운 취미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공방에서의 하루를 일기로 남기며 나는 다시금 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조용해서 외로움이 살짝 스며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거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외로우면 내게 말을 걸어요. 선주야,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조금 힘들었니? 그 물음들에 대답하면서 나는 매일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0을 넘기고 쉰이 되고 이제 60이 가까워오지만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침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완성시켜 주는 거니까요. 현우는 여전히 종종 집에 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웃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엄마도 늦게라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었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도는 더 이상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배관을 전부 갈았거든요. 그러니 밤에 누워있을 때 들리는 물소리는 고장난 소리가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늘도 잠이 듭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작은 균열들이 생기곤 하지만 그 틈을 금으로 메우는 법을 나는 이제 압니다. 그게 바로 나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윤선주라는 57 여성의 자기 발견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점차 감정이 메말라 가던 선주는 우연히 만난 수리공 이경수를 통해 잊고 지냈던 감정의 파동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짧은 만남은 오랜 외로움 속에 살아온 그녀의 마음을 일깨우고 결국 부부 사이의 침묵과 무관심을 직시하게 만들죠. 이후 선주는 조용한 이혼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도자기 공방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하나씩 다시 빚어가기 시작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닌 그저 윤선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은 없지만 외로움은 받아들이고 상처는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금을 입혀 더욱 단단해진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압니다. 이야기의 끝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희망으로 닫힙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흐르는 물소리처럼 고요히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회복이자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